회의에서 논리로 반박했는데 오히려 문제아 취급을 당했다면 당신은 말싸움의 규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3초만 침묵했던 동료는 승진했습니다. 왜 논리가 아니라 침묵이 통하는가? 2025년 대한민국 SNS와 회사 메신저로 하루 종일 말을 주고받는 이 시대에 당신이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3초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직장 상사가 회의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보고서 결국 예산 낭비 아니야? 당신은 팩트로 준비했습니다. 데이터도 있고 논리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즉시 반박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 순간 상사는 표정이 굳어지고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당신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했는데 왜 당신만 눈치 없는 사람이 됐을까요? 문제는 당신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상대의 게임에 말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논리가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2025년 대한민국 직장인 가족관계, 온라인 댓글창에서 매일 벌어지는 대화형 사냥의 실체입니다. 한 30대 직장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팀장이 그에게 자네 기획서, 고객 니즈 파악이 안 됐어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즉시 아닙니다. 저는 고객 인터뷰 20건 이상 했습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팀장은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인터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문제지. 그는 또 반박했습니다. 질도 체크했습니다.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이 대화는 30분간 이어졌고 결국 그는 회의실에서 나와 동료에게 팀장이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분노를 토했습니다. 문제는 팀장이 기획서 내용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팀장은 그가 즉시 반박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팀장은 다음날 같은 내용으로 다른 후배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후배는 3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팀장은 오히려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라는 얘기야 라며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같은 지적, 다른 결과입니다. 차이는 단 3초였습니다. 이 3초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편도체의 폭주를 멈추고 전두엽을 깨우는 리셋 버튼입니다. 호흡과 이완 기법이 스트레스 호르몬 E를 낮추는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관찰되었지만 대부분은 반복적, 지속적 호흡 훈련을 전제로 합니다. 3초 만에 짧은 침묵이 즉시 같은 수치 감소를 보인다는 직접적 증거는 제한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적 반응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3초 침묵은 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킵니다. 세로토닌은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즉, 3초 침묵은 심리적 여유가 아니라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과학적 행동입니다. 장기 추적 연구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낮을수록 만성 스트레스 등 건강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합니다. 반면 3초 이상 지연 반응을 습관화한 사람은 혈압과 심박수가 정상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건강까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온라인 회의 중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당신 의견은 비용만 더 들이자는 거잖아요. 이 문장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복잡한 논리를 비용만 더 들이자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여기서 즉시 반박합니다. 아니요. 저는 비용이 아니라 효율을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상대가 만든 프레임 안에서 변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초를 써야 합니다. 침묵하세요. 화면 너머 동료는 당신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1초, 2초, 3초. 이 짧은 시간 동안 상대는 불안해집니다. 내 말이 먹혔나? 너무 심하게 말했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당신이 침착하게 말합니다. 제 발언의 핵심은 장기 수익성 개선입니다. 당신이 비용 증가로 정리하신 건 제 의도가 아닙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언합니다. 이 순간 프레임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번엔 더 교묘한 공격을 보겠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친척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야근 많이 해? 건강은 챙기고? 얼핏 들으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속에는 이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당신은 야근을 많이 하고 건강을 안 챙기는 사람이라는 가정입니다. 대부분은 즉시 답합니다. 아니에요.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이 순간 당신은 그 전제를 인정한 겁니다. 상대는 이제 그래도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라며 계속 몰아갑니다. 당신은 아니라니까요 라며 점점 감정적이 됩니다. 3초를 쓰면 달라집니다. 질문을 듣고 3초 침묵합니다. 그리고 되묻습니다. 제가 건강을 안 챙긴다고 보시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질문은 상대의 숨겨진 전제를 드러나게 합니다. 상대는 당황합니다. 아, 그냥 걱정돼서 라며 흐지부지 넘어갑니다. 질문 속 함정을 파헤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 기술을 국회 청문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기업 CEO에게 물었습니다. 귀사의 매출이 늘었는데도 왜 고용은 안 늘리십니까? 이 질문에는 매출이 늘면 고용도 늘려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CEO는 즉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3초간 서류를 보는 척하며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의원님 질문은 매출 증가와 고용 증가가 비례해야 한다는 전제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업종의 자동화 투자와 생산성 개선 추세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질문자가 답변자가 됐습니다. 이게 3초의 힘입니다. 실제로 법정에서도 유능한 변호사들은 검사의 공격적 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습니다. 잠시 메모를 보거나 물을 마시며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질문 속 전제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전제를 무너뜨리는 답변으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용어를 뒤섞어 혼란을 주는 공격입니다. 직장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공격적이고 독단적이에요. 공격적과 독단적은 다른 개념입니다. 공격적은 태도 문제고 독단적은 의사결정 방식 문제입니다. 하지만 두 단어를 묶어서 던지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당신은 나 공격적이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독단적인 건 또 뭐지? 라며 혼란에 빠집니다. 그 순간 아니에요. 저는 라며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미 상대 페이스에 끌려간 상태입니다. 3초 후에 이렇게 말하세요. 잠시만요. 공격적이라는 것과 독단적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하셨는데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공격적이었나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속도를 당신이 조절하는 겁니다. 상대는 구체적 사례를 대지 못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라며 흐릿하게 넘어갑니다. 대화의 템포를 지배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미국 FBI 협상 전문가 크리스 보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침묵이다. 상대는 당신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약점을 드러낸다. 실제로 FBI 인질 협상에서 협상가들은 범인의 요구를 듣고 최소 5초 이상 침묵합니다. 이 침묵 동안 범인은 불안해지고 자신의 요구가 과했다고 느끼며 스스로 조건을 완화합니다. 일상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공격에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자신의 말이 적절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2022년 UC 버클리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논쟁 상황에서 한쪽이 3초 이상 침묵하자 공격했던 쪽의 87%가 자신의 표현을 완화하거나 사과했습니다. 침묵이 상대의 공격성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온라인 댓글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당신 글에 당신 논리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현실을 모르시네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즉시 반박하고 싶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멈추세요. 3초가 아니라 3분, 아니 30분을 기다리세요. 온라인에서 3초는 오프라인의 30분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편도체가 진정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논쟁에서 내게 이득이 있나? 이 사람은 진짜 대화를 원하나? 아니면 그냥 시비를 걸고 싶은 건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후자입니다. 그럼 답글을 달지 마세요. 침묵이 최고의 답입니다. 만약 정말 답해야 한다면 이렇게 쓰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고 침착하게. 상대는 구체적으로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감정 표출이었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3초 침묵할 때 당신의 몸이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같은 침묵이라도 시선을 피하며 움츠러든 침묵과 어깨를 펴고 차분히 상대를 바라보는 침묵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의 뇌는 당신의 몸짓을 0.1초 만에 읽어냅니다. 당신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를 말보다 몸이 먼저 말합니다. 한 40대 중간 관리자의 경험담입니다. 임원회의에서 그의 프로젝트가 비판받았습니다. 이건 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 안 한 거 아니야? 예전 같았으면 즉시 아닙니다. 시장 조사 결과가 라며 목소리를 높였을 겁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3초간 침묵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세였습니다. 등을 등받이에서 떼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양손은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펼쳤고 턱은 평소보다 약간만 들었습니다. 3초 후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모님께서 우려하시는 시장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임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둔화 말이야 라고 흐릿하게 답했습니다. 그는 다시 침착하게 네, 그 부분은 3분기 전략에 반영했습니다. 12페이지를 함께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그의 페이스로 진행됐습니다. 이게 바로 신체적 앵커링 효과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에이미 커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감 있는 자세를 2분간 유지하면 테스토스테론이 20% 증가하고 코르티솔이 25% 감소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자신감 호르몬이고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즉, 자세를 바꾸면 호르몬이 바뀌고 호르몬이 바뀌면 말투가 바뀝니다. 3초 침묵 동안 어깨를 펴고 호흡을 깊게 하세요.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뇌에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온라인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속에서도 상체를 곧게 세우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화면 밖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고개를 숙이면 상대는 당신이 불안하다고 읽습니다. 한 30대 여성 팀장의 사례입니다. 남성 상사가 회의 중 그녀에게 여자분들은 이런 데이터 분석이 좀 어렵죠? 라고 말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얼굴이 빨개지며 제가 왜 못합니까? 라고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겁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3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고 허리를 세웠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상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초 후 그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사님, 제 분석 결과는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세를 바꾸니 제 목소리 톤까지 바뀌더군요. 몸이 안정되니 마음도 안정됐습니다. 그럼 침착한 자세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상대의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공격하는 사람은 당신의 흔들림을 기대합니다. 당신이 당황하고 목소리가 떨리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3초간 침묵하며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는 불안해집니다. 내 공격이 안 먹히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가? 이 사람 뭔가 준비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상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2022년 시카고대 심리학과 실험 결과를 보면 공격적 발언 후 상대가 3초 이상 침묵하며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자 공격자의 87%가 자신의 표현을 스스로 완화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실제 기업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상대 기업 담당자가 이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나옵니다. 경험 없는 협상자는 즉시 그럼 어떤 조건을 원하시나요? 라며 방어적으로 나갑니다. 이미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숙련된 협상자는 다릅니다. 3초간 침묵합니다. 서류를 넘기는 척하거나 펜으로 메모하는 척하며 시간을 끕니다. 이 침묵 동안 상대는 조바심을 냅니다. 너무 강하게 나간 건가? 협상이 깨지면 어쩌지? 상대의 심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3초 후 협상자는 여유롭게 말합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보시죠. 협상의 주도권이 다시 돌아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화를 내며 당신은 맨날 그래 라고 소리칩니다. 즉시 내가 언제 맨날 그랬어? 라고 맞받아치면 싸움이 커집니다. 3초 침묵하세요. 이때 팔짱을 끼거나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서서 배우자를 바라보세요. 3초 후 차분하게 지금 많이 화났구나.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속상했어? 라고 물으세요. 배우자의 분노가 잦아듭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받아주니까요. 결혼상담 전문가 존 가트맨 박사의 40년 연구 결과를 보면 부부싸움 중 한쪽이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면 갈등이 5분 이내에 진정되는 비율이 83%였습니다. 양쪽 다 흥분하면 2%에 불과했습니다. 침착함은 전염됩니다. 당신이 안정되면 상대도 서서히 안정됩니다. 이제 반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초 침묵으로 감정을 통제했고
자세로 심리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제 상대의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차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유입니다. 복잡한 논리를 3분간 설명하면 상대는 중간에 말을 끊고 또 다른 말꼬리를 잡습니다. 대신 10초 안에 끝나는 한 문장 비유를 던지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회사 증액을 제안했는데 재무팀장이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예산을 늘리자고? 라고 반박합니다. 3초 침묵 후 이렇게 말하세요. 불경기일수록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봄이 와서 뿌리면 늦습니다. 단 2문장입니다. 재무팀장은 더 이상 불경기라는 프레임으로 당신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청중도 즉시 이해합니다. 또 다른 상황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는데 마케팅 본부장이 우리 고객층은 보수적이야. 이런 실험적 접근은 위험해. 라고 반대합니다. 3초 침묵 후 이렇게 답하세요. 10년 전 우리 고객도 온라인 쇼핑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매출의 60%가 온라인입니다. 과거 데이터가 당신의 비유가 됩니다. 본부장은 할 말을 잃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틀렸던 것을 상기시켰으니까요. 2023년 컬럼비아대 경영학과 연구에 따르면 회사 내부 사례를 활용한 비유의 설득력은 외부 사례보다 2.4배 높았습니다. 청중이 직접 경험한 사례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온라인에서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육아휴직 확대를 주장하는 글을 썼는데 누군가 기업 부담만 늘어나는데 현실성 없어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길게 반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줄만 답하세요. 20년 전엔 주 5일 근무도 기업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역사가 당신의 논거입니다. 상대는 더 이상 현실성을 들먹이며 공격할 수 없습니다. 비유는 방패이자 창입니다. 당신은 신을 방어하면서 상대를 무장해제시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유는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생소하거나 전문적인 비유는 오히려 혼란만 줍니다. 직장인에게는 씨앗 뿌리기, 집 고치기 같은 일상적 비유가 효과적입니다. 온라인 청중에게는 과거 사례가 강력합니다. 가족에게는 자녀 양육이나 건강관리 같은 공감 가능한 비유가 좋습니다. 비유 하나로 10분 설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논리, 100줄보다 선명한 비유 한 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고의 반격은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상대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팀 회의에서 동료가 당신의 신규 사업 제안을 비판합니다. 이건 우리 회사 DNA와 안 맞아요. 3초 침묵 후 이렇게 말하세요. 작년 전략회의에서 당신이 발표하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변화해야 한다고. 제 제안이 바로 그 변화입니다. 동료는 할 말을 잃습니다. 자기가 한 말로 자기 반대가 무너진 겁니다. 당신은 동료를 공격한 게 아닙니다. 동료가 이미 당신 편이었음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부모님이 당신의 이직 결정에 반대합니다. 안정적인 회사 다니는데 왜 옮기려고 해? 요즘 구직도 어려운데. 3초 침묵 후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아버지께서 제가 대학 졸업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해라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곧 당신의 선택 근거니까요. 2024년 서울대 가족관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과거 조언을 인용한 자녀의 설득 성공률은 76%였습니다. 새로운 논리로 설득한 경우는 31%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느낍니다. 특히 자녀에게 한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직장 상사에게도 적용됩니다. 상사가 당신의 휴가 신청을 거부합니다. 지금 바쁜 시기인데 휴가는 무슨? 3초 침묵 후 이렇게 말하세요. 부장님께서 지난달 팀 미팅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번아웃 오기 전에 미리 쉬어라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겁니다. 상사는 자기 말에 걸립니다. 거부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2023년 직장 내 갈등 해결 연구에서 상사의 과거 발언을 인용한 직원의 요구 수용률이 68%였습니다. 일반적 요청은 23%였습니다. 상대의 말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 게시판에서 누군가 당신 의견에 그건 이상주의일 뿐이에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 댓글을 확인해 보니 6개월 전에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하세요. 당신이 6개월 전 게시글에서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상주의가 아니었나요? 상대는 답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모순이 드러났으니까요. 다만 이 기술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게 침착한 톤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 말이 모순이야가 아니라 당신도 같은 생각이셨잖아요? 라는 태도입니다.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상대를 당신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는 건 상대를 꺾는 게 아닙니다. 내 페이스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3초의 침묵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뇌를 리셋하는 버튼입니다. 침묵하는 동안 당신의 자세는 상대에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상대는 당신의 침착함 앞에서 스스로 공격을 멈춥니다. 그리고 비유 한 문장으로 복잡한 논리를 선명하게 만들고 상대의 과거 발언으로 상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3초를 지켰을 뿐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매일 벌어지는 크고 작은 말싸움. 이제 당신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대화가 달라질 겁니다. 말꼬리 잡는 사람 앞에서 더 이상 당황하지 마세요. 3초만 기다리세요. 그 짧은 침묵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다음 영상도 놓치기 싫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인드핏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중심 잃지 마세요.